오늘도 이신건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칼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 이 둘의 연관성, 상관관계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 울리히 단네만이 지은 테올로기 운트 폴리틱 임 댕텐 칼바르츠, 이 책을 제가 1991년도에 한국신학연구소에서 칼바르트의 정치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어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정말 좋고 유익하기 때문에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오늘은 36번째이면서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 이 책을 완전히 다 읽게 되는 뿌듯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장별로 다시 모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거나 한번 다시 제가 보충 설명하면서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을 다시 재음미해보고 공부해보는 기회를 갖기를 소원해 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제3장 칼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의 방법론적 적합성과 의의. 그 아래 3. 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의 사회이론적 관점들. 그 아래 3. 자본주의,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4. 소외의 문제와 마지막 4. 끝맺는 말이입니다. 4. 소외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소외와 물화의 문제는 로마서 주석 제1판 1회로 바르트의 신학과 정치의 연관성의 기본 요소에 속한다.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소외와 물화는 인간의 부정적인 하느님 관계로부터, 즉 하나님과 맺는 부정적인 관계로부터 직접 도출되었다. 인간은 하나님과 세계를 혼동함으로써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즉 하나님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함으로써 주인 없는 권력으로서 인간 생산자를 지배하는 세계 내적인 실체를 생산한다. 이러한 구상은 로마서 주석 제2판에서는 다소간 변경되지 않은 채 수용된 반면 교회 교의학 사건에서는 효율적으로 세분화되었다. 이제부터 소외와 물화는 그리스도론적 근거를 갖게 되었는데, 실로 화해하는 하나님이요 화해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행동의 주종, 주님과 종, 주종의 변정법으로부터 뒷받침되었다. 소외와 물화의 구체적인 정치적 출현 형태는 인간 존재의 관료주의화로부터 도출되었는데, 이것은 그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활동의 부정적인 반영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소외와 물화의 극복도 인류의 영역에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종의 존재의 긍정적 영향의 구체화로 설명되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개념과 사회 개념의 연결은 교회 교약에서 그리스도론적, 인간론적, 중재론적, 괄호 열고 그리스도론, 그리고 재론, 그리고 구원론, 그리고 신학적 사회론, 괄호 닫고, 이런 맥락 안에서 이루어졌고, 여기서 소외 문제 자체는 이 중재의 주도적인 주제가 되었다. 바르트의 화해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식된 인간의 소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정된 소외 지양, 소외 극복, 소외 철폐의 역사도 결정적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소외 개념은 바르트의 사회론 혹은 사회이론의 중심에 놓이게 된 셈이다. 그의 영속적 개혁 정치의 이론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역사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소외와 문화의 억제를 위한 투쟁을 다루는 것이다. 우리가 로마서 주석 제1판과 교회 교의학 사건을 분석할 때 소외와 물화의 문제를 상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세부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어진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바르트에게 소외란
하나님,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인간이 멀어지는 것을 뜻한다. 소외는 인간을 근본적인 자기 모순 속에 빠뜨린다. 그는 자신의 분리된 생활의 관계 상실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황한다. 혹은 방황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의 존재의 소외는 그의 사고와 그의 생각과 행동의 물화를 초래한다. 관계 상실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적인 존재가 된다. 인간은 비사회적인 존재가 되고 그의 이웃의 원수가 된다. 그의 사적인 이익은 그에게 최상의 혹은 최고의 가치가 되고 사적 이익의 지배는 그의 행동의 유일한 목적이 된다. 그리고 방향을 상실한 인간의 이러한 방향 추구의 결과로 인간은 자신의 사적 소유의 포로가 된다. 소유는 그의 자기 몰두와 이기주의의 주인 없는 권세, 실체로 변한다.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회에서 부자유와 억압을 낳는 인간 적대적 세력, 소외된 실천의 물화가 등장한다. 사회 모든 구성원의 생활 욕구를 지향하는 의미 있는 노동 속에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 생활을 더 인간적으로 형성하도록 도와야 하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문명적 도구는 이제 완전히 그와 상반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노동이 더 이상은 인간 모두의 생활 욕구, 생활 혹은 필요를 지향하지 않고 사적 존재의 사적 이익을 지향함으로써 이러한 도구들은 더는 인간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인간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권세들로 변하고 그 나름대로 인간을 단순한 도구로 혹은 수단으로 격하하는 깎아내리는 권세들로 바뀐다. 사회는 인간의 자유를 환상으로 만드는 자율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바르트에 따르면 화해의 역사는 인간 해방을 추구한다. 자유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규정된 그의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능동적인 주체가 되도록 부름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능동적 주체성이란 또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행동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설정하고 이로써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그 무엇을 움직이고 실행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자기의 주변 세계를 변화해 나감으로써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인간의 능동적 주체성은 그의 소외와 물화에 저항하는 맞선 반대 운동이 된다. 인간은 그의 역사의 주체가 되고 바로 그래서 책임적인 주체, 하나님의 파트너, 동반자가 된다. 능동적 주체성, 책임적 실천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역사 안에 근거해 있는 인간 사회의 객관적 상관관계를 기억함으로써 소외된 사적 존재의 특수주의적, 이기주의적 주관주의에 저항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소외된 주관주의로부터 생겨나는 맹목적이고 물화된 사회의 객관주의에 인간 주체를 종속시키는 것에 저항한다. 능동적 주체성은 인간을 이웃으로 향해 가도록 만든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 속에서 자유를 실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소외와 물화의 비판과 억제, 인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바르트에 따르면 정치 행동의 결정적인 임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의 민주주의 이해와 사회주의 이해는 이 문제 설정의 맥락 안에 있다. 바르트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부르주아적, 자본주의적인 현 사회를 결정짓는 소외구조와 물화구조에 맞서는 반대운동으로 혹은 저항으로 파악했다. 물론 바르트는 현 사회의 소외구조에 맞선 저항을 정치 행동의 주요 임무로 이해한 20세기의 유일한 이론가는 아니다. 바로 이 문제를 주제로 삼음으로써 바르트는 분명히 오늘날 사회이론적 논의의 핵심적인 문제제기와 합류했다. 이 논의와 맺는 바르트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 여기서 두 가지 뛰어난 이론적 입장을 본보기로 끌어오기로 하자. 자신의 소외와 물화의 이론을 가지고 이로써
이 이론으로서 이 문제의 계속적 논의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 적이 있는 루카치, 게오르그 루카치는 그의 저서 역사와 계급어식 1923년도 발행, 이 책에서 물화를 부르주아적, 자본주의적 현 사회의 보편적 구조 원리로 규정하려고 시도했다. 노동과정과 사회의 정치 질서만이 아니라 근대의 부르주아적 학문, 철학, 예술도 물화의 원리에 종속해 있다. 물화의 개념을 전개할 때 루카치는 마르크스의 상품 물신 숭배 이론으로부터 출발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마르크스에 따르면 모든 생산물을 상품 교환 속에서 서로 관련시키는 상품 생산이다. 그러나 노동 생산물은 상품 형태를 띠기 때문에 노동에서 인간은 서로 관련을 맺는다는 사실, 노동은 그 자체상 사회적이라는 사실이 불분명해져 모호해져 버린다. 상품 교환 속에서, 즉 시장에서 오로지 노동 생산물의 교환 가치만이 나타나며 노동 생산물의 사회적 특징은 단순히 그것이 시장에서 교환된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마르크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교환 법칙의 명령 아래서 사회적 인간의 관계는 사물의 관계로 변한다. 마르크스의 상품 그리고 상품 물신 숭배 이론에서 이제 루카치는 하나의 물화의 기본 모델을 끄집어낸다. 이 모델에 따르면 모든 주체 객체의 관계는 자본주의적인 상품 사회 안에서 반영된다. 인용문입니다. 인간 가로 열고 주체 가로 닫고, 인간은 그의 생산물 가로 열고 객체 가로 닫고 객체. 인간은 그의 생산물에 대한 규제력을 상실한다. 즉 해방된 생산물은 그 생산자를 지배하는 권력을 획득한다. 완성된 물건과 물건 관계의 세계가 생겨난다. 이 상품 세계의 자율성에 인간은 복종해야 한다. 가로 따옴표로 인용을 닫습니다. 그 자신의 행동은 그에게 낯선 사회적인 객체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자신의 객체화 속에서 인간의 자기 소외가 일어난다. 여기서 루카치는 이제 노동자의 자기 객체화 혹은 자기 소외를 비노동자의 그것과 구분한다. 노동자의 자기 객체화는 그가 더 이상은 노동과정의 담당자로서 역할하지 않고 기계화된 부품으로서 기계적인 체계 안에 끼워져 들어간다는 사실이 있다. 이 체계는 완성된 채 그리고 노동자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채 그 앞에서 기능하며 그런 이 체계의 법칙에 줏대 없이 복종해야 한다. 비노동자의 자기 객체화는 루카치에 따르면 관료주의 현상에서 첨예하게 예리하게 드러난다. 관료는 법 규정과 관리 규정의 규정된 체계의 단순한 실행 기관이 된다. 노동자와 꼭 마찬가지로 즉 관료는 그에게 낯선 객체의 도구가 된다. 상품은 온 사회의 그 구조를 새겨놓는다. 인간의 개성은 더 이상 인격의 유기적 단일체와 결부되지 않고 외부 세계의 대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소유하고 양도하는 물건으로서 나타난다. 사회 비판 이론의 주요 대표자인 아도르노, W가 뭐죠? 테오도르 아도르노에게 자본주의적 상품 사회 내의 소외와 물화에 관한 루카치의 견해가 관리되는 세계의 이론으로 발전된다. 관리되는 사회는 아도르노에 따르면 전적으로 완전히 사회화된 사회인데, 여기서는 계급적 대주의가 개인을 지배하는 사회적 기구의 전능한 힘으로 고착화된다. 사회의 총체적 자본주의화는 수단, 즉 생산수단과 분배수단이 생산자에 대해 독립하는 결과를 낳는데, 이로 인해 개인은 교환 원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적 과정에 그 도구로서 복종하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운명은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계급에도 해당한다. 자본주의적 사회 과정의 주체는 자본가들이 아니다. 오히려 주체는 추상적 익명성, 이름 없는 것, 추상적 익명적 속에 있는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다. 원칙적으로 모두가 객체고 더욱이 가장 힘센 자들이 객체다.
수단의 독립화, 즉 개인에 대한 행정, 관료적인 지배는 행정의 지배는 개인의 사회적 소외와 물화와 동시에 일어난다. 관리되는 세계에서는 인간들 간의 관계가 인간들보다 더 우세해지는, 더 높아지는 일이 생겨난다. 개인들 간의 관계가 교환 원리에 종속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은 파괴된다. 인간의 노동이 수량적으로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욕구 혹은 필요와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자질 그리고 인간 그 자체가 아니라 계산, 즉 이익이 인간을 재고 인간이 적응해야 하는 척도로 변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물화는 특수에 대한 보편의 지배, 실체적 인간에 대한 행정의 지배, 다양성의 해결화로 실정된다. 행정의 지배는 개인의 모든 행동 방식을 관통하며 그의 존재의 관료주의화를 초래한다. 개인은 인격적인 관계의 분야에서도 부득이하게 교환, 계산의 원리에 따라서 행동한다. 관리되는 세계에서는 물화가 그 어디서나 존재한다. 소외와 물화의 지향 혹은 극복의 전망에 관해 질문해보자. 루카치는 프롤레타리아가 역사의 주체이면서도 동시에 객체라는 이론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 실천이 자본주의적인 상품 사회를 지배하는 소외와 물화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명제에 도달했다면 아도르노는 체념적인 경향에 기운다. 아도르노가 보기에 악한 기존 질서의 우세, 탁월한 힘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저항은 오로지 악한 질서의 이름을 거론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회화에 대한 희망을 계속 일깨운다는 사실에만 있을 뿐이다. 그에 반해 관리되는 사회의 맛은 직접적인 정치적 투쟁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투쟁은 불가피하게 자신이 반대하는 바로 그 비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아도르노는 결국 정치적 자체의 대변자가 된 셈이다. 이러한 그의 구상 때문에 그는 분명하게 로마서 주석 제2판의 바르트와 가까워지진 셈이다. 아르노도도 역시 기존 질서의 비판을 너무나 철저히 향하기 때문에 모든 저항은 그에게 기존 질서의 교묘한 긍정으로 여겨진다. 이와는 달리 루카치의 긍정적 전망은 오히려 로마서 주석 제1판과 교회학의 노선에 서 있다. 루카치가 보기에도 자본주의적인 현사에서 소외와 물화가 지배하는 것은 예방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다. 이것은 단연코 효과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정치적 소외와 물화의 현재적인 출현 형태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바르트의 사회이론과 철학적 근거를 갖춘 사회이론들 간에는 본질적인 접촉점이 마련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로 소외의 문제와 소외의 철폐 문제를 연구의 핵심 주제로 삼는 그러한 사회이론들은 바르트의 사회론과 유사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물론 이것은 바르트가 이 이론들의 철학적 근거를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 바르트는 검증하지도 않은 채 이런 이론들의 구체적인 정치의 결론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전체 노선에서는 바르트와 이 이론들 사이에 심오한 깊은 공통성이 존재한다. 이것들은 인간을 스스로 초래한 비성숙성으로부터 해방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인간은 더는 객체가 될 필요가 없고 자신의 행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한다. 바르트는 매우 복음에 적합한 정치 실천의 기본 전망 속에 있는 이 이론들과 만났는데 이 전망을 젊은 시절에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개념화한 적이 있다. 인간을 비참하고 노예화된 버림받고 경멸받는 존재로 만드는 모든 상황을 전복해야 한다. 뒤집어 봐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르트에게 정치란 인간의 휴머니즘, 인간 중심성, 인간 사랑, 휴머니티를 위한 투쟁이다. 앞장의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끝맺는 말입니다. 한 장 조금 넘습니다. 이제 결론이 중요하죠. 어떻게 끝맺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주제에 따라서 칼바르트가 완성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의 결론을 설명하기로 하겠다. 바르트가 신학과 정치를 연결하는 모든 시도가 당면하게 되는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1. 세계사회의 마지막 목표인 하느님나라에 대한 희망과 자유로운 인간의 사회를 위한 투쟁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바르트는 보여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투쟁사와 인간의 자유, 정의 그리고 연대를 위한 투쟁은 서로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화해와 구원 사이에 세계사 안의 하나님의 행동과 인간의 행동의 공존을 증거한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과 인간이 자신을 규정한다는 것은 서로 상응한다. 하나님의 인간 규정과 인간의 자기 규정의 이러한 상관관계는 경험할 수 있는 사회 질서 안에 있는 화해된 요소의 경향성과 화해되지 못한 요소의 경향성, 자유와 부자유 사이를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사회의 방향을 그 마지막 목표로 맞추는 바로 이 일은 긍정적이고 세계적인 중간 목표와 중간 지점을 위한 투쟁, 인간에게 더 많은 휴머니티를 가져다주는 비교적 더 나은 사회 질서를 위한 투쟁, 인간의 도구로 삼는 사회 상황에 맞선 투쟁, 이런 세 가지 투쟁의 원동력이 된다. 바르트는 이렇게 신학과 정치의 연관성을 설정함으로써 하나님과 사회의 실제적인 질서, 즉 하나님은 사회의 주님이라는 인식을 그에게 상응하는 사고의 질서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교와 사회의 상관관계는 오로지 하나님과 사회의 관계로부터 해명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개념은 하나님의 개념 혹은 그리스도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바르트는 그의 신학과 정치의 연관성을 그리스도로부터 발전시킴으로써 그의 사회 이해의 신학적 정체성을 지켰다. 3. 바르트의 신학과 정치의 연관성은 현대사회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그 적합성도 보증했다. 그의 사회론 안으로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개념을 수용함으로써 바르트는 오늘날의 사회적인 위상과 그 대안의 문제에 대한 입장을 취하려고 했고, 그래서 실제적인 사회학적인 논의에도 기여하려고 했음을 분명히 밝혔다. 신학은 신학적으로 철저히 사고된 사회 개념을 가지고 현 사회의 구조, 그리고 사회 전망을 적절히 분석하려는 노력에 가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신뢰로 보여주었다. 바르트의 정치 이론은 비신학적인 사회학의 추종자들에게도 끝내줄 수 있는 현사의 해석을 가지고 그 사회학의 이론들과 맞설 수 있는 가능성을 신학에 열어놓았다. 또 그와 함께 신학은 하나님과 맺는 사회의 관계와 사회와 맺는 하나님의 관계를 상기시킴으로써 모든 인간의 정치가 잘 되고 그 목적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분 하나님을 향해 인식하고 나아가도록 모든 인간을 도우라는 복음의 사명을 성취한다. 마지막으로요, 이 쿠피시는 칼바르트가 죽기 전 날밤 1968년 12월 9일 밤에 그의 친구 에두아르트 투르나이젠과 한 전화통화에서 남긴 마지막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책의 마지막 인용 문장으로서 아주 바르트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멋진 문장입니다. 마지막 전화통화가 그 당시는 녹음을 할 수 있었나 봐요. 전화통화를 통하여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바르트의 죽기 전 날 밤의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68년입니다. 12월 9일에 돌아가시기 전, 그러니까 10일에 돌아가셨고 언젠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12월 9일에 죽기 전날 밤이니까요. 12월 10일에 돌아가셨는데 12월 9일에 남긴 마지막 전화 내용입니다. 그의 절친했던 친구 에두아르 트루나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제발 의기소침하지 마세. 정말 그러지 마세.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말일세. 모스크바나 워싱턴이나 북경 베이징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 땅에서
그러나 저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통치하신다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네. 그래서 나는 두렵지가 않다네. 가장 캄캄한 순간이라도 확신을 가지세.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 모든 사람들, 온 백성을 위한 희망을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멸망하도록 내버리시지는 않는다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네. 마치 제가 바르트가 된 기분으로 음성을 조금 조절하여 바르트의 마지막 통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멋있는 문장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이로써 36회에 걸친 칼바르트의 정치신학, 이 책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